중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한국 정도는 얼마든지 침략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거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의기양양하게 등장한 한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심지어 역사 전공도 아닌 이 학생의 대답을 듣고 하버드 강의실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 리디아입니다. 저는 평생 유럽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하버드 캠퍼스에 아시아 학생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 학생들은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았죠. 중국 학생들은 부모의 강한 자본력과 끈기로 하버드에서도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반면 한국이나 일본 학생들은 조용조용 지내는 편이었죠. 아무튼 강의실에서 아시아 친구들의 얼굴들을 더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몰랐던 동양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중국 학생 후란이 추천해준 삼국지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니 아시아의 역사는 유럽 역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삼국지 속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치열한 전략과 책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동양의 철학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어느 날 연구실에서 삼국지를 읽다가 문득 이 이야기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시작 전 잠깐 짬을 내 여행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한국인 친구인 지원이가 생각났습니다. 지원이 하면 고구마와 물김치가 생각나는데 지원이 부모님이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항상 반찬을 넉넉하게 보내주셨거든요. 지원이는 김치와 먹는 게 베스트라고 했지만 제가 너무 매워하니 물김치를 꺼내줬거든요.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물김치를 고구마와 함께 먹으니 끊임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이랑 모였다 하면 고구마와 물김치를 얼마나 먹어댔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지원이에게 연락해봤더니 지원이는 지금 서울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한국에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지원이와 오랜만에 만나 얘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 설렜습니다. 아무튼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행 일정을 짰어요. 장비가 활약했던 장판교와 제갈량의 지혜가 빛났던 적벽과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가 도원 결의를 맺었다는 도원까지 이 모든 곳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기초 중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저희 연구실에 중국 출신 후란이라는 학생이 발벗고 나서서 저를 도와주었죠. 후란이의 도움으로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현대 중국의 모습까지 중국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고 엄청난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후란이의 얘기를 들으면 미국보다 더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후란이의 조국 사랑도 엄청났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드디어 여행날 아침이 되었고 저는 부푼 마음을 안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삼국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익숙한 앱들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모두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늘 구글 지도를 활용해 길을 찾는데 제 휴대폰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얼마 전 삼성 휴대폰으로 바꿨는데 삼성 휴대폰이 먹통일 리가 없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공항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안내 직원에게 구글이 켜지지 않는다고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직원의 대답은 당황스러웠어요. 공항 안내 직원이 열심히 대답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안내 직원은 분명 영어를 사용하는 느낌이었는데 중국인 특유의 성조를 영어에 마음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제 귀에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직원이 내민 번역 어플을 켜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어는 타자를 치기 어려워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번역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몇몇 단어가 빠져서 입력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와 소통이 안 되자 안내 직원은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냥 어플을 직접 깔아주고는 알아서 해보라는 듯 제게 내밀었어요. 저는 직원이 깔아준 중국 어플로 검색을 하고 나서야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중국이 개발한 자체 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어요. 후라니가 말했던 중국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후라니는 세계화에 발맞춰 중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어플 하나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다니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건 세계화가 아니라 국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중국 전용 어플을 설치하고 난 다음 호텔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버스에 오르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경찰이었거든요. 중국 경찰은 제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니 캐리어를 풀어 짐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는데도 갑자기 제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 특별검사를 받는 줄 알았지만 이런 검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지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이는 반간첩법 개정 때문이었습니다. 반간첩법은 중국 정부가 자국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법인데 법의 대상이 중국 내 유학생이나 심지어 관광객까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반간첩법을 위반하면 즉시 추방되고 10년 이내로 중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데 추방되는 건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해 구속되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몇 년을 갇혀 있어야 했어요. 저는 솔직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반간첩법에서는 관광지에서 아무 의미 없이 찍은 사진이나 특정 기사에 대한 검색까지도 간첩행위로 볼 수 있었거든요. 겨우 호텔에 도착해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젠 중국을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비행과 반복되는 보안 검색에 지쳐 우선 뭐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짐만 대충 풀어놓고는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죠. 여행 와서 먹는 첫 끼라 정말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메뉴판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죠. 제가 배워왔던 중국어도 솔직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이 너무 빠르고 급해 초보자인 제가 알아듣기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평소라면 구글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 번역을 했겠지만 구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수 없었어요. 주변 테이블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는 음식을 손으로 가리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워낙 긴 비행시간을 지내온 터라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저는 뭐든 맛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먼저 시킨 음료수가 나왔고 저는 음료수를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음료수에는 대나무로 만든 빨대가 꽂혀 있었는데 빨대를 무심코 집어든 순간 빨대 안쪽을 보고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빨대 안쪽은 검은색 곰팡이로 추정되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황급히 빨대를 빼고 조금 고민하다 음료를 두어 모금 마셨는데 도저히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음식이 나왔고 저는 이건 괜찮을까 불안했죠. 그렇지만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깔끔 떠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서는 수저를 휴지로 한번 문질러 닦은 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은 생각보다 기름기가 너무 많아 느끼했지만 이것도 다 이들의 역사적인 어떤 특징에서 나온 문화겠거니 생각하고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학자로서 편견 없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마치고 겨우 결제를 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호텔에 가기 전 밥도 먹었겠다. 공원이나 한 바퀴 걷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삼국지 투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걸은 지 5분 정도 지나서였을까요? 갑자기 제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까 먹었던 음식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화장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급히 돌아봤는데 다행스럽게도 멀지 않은 곳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화장실을 찾기도 어려운데 중국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화장실 주변에 도착해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중국인들은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주변 길에서 볼일을 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당황해 배가 아픈 것도 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용변을 보다니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화장실을 들어가는 제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는 눈빛을 느끼며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왜 그들이 길에서 용변을 보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화장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문이 제대로 달려있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더러워서 쓰고 있는 지금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청소는 언제 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였고 저기서 볼일을 보느니 차라리 나가서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믿을 수 없는 역겨운 풍경에 구역질까지 나오려고 했어요. 제가 금방 다시 밖으로 나오자 밖에서 볼일을 보던 중국인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으로 히히덕댔어요. 저는 차마 저들처럼 길에서 해결할 수 없어 최대한 젠걸음으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야 겨우 볼일을 볼 수 있었는데 뭔가 단단히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비상약으로 챙겨온 배탈약을 하나 먹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아까 마셨던 음료가 문제였는지 음식이 문제였는지 분명 그것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는 약 먹고 좀 쉬면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심한 복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어제보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뱃속이 비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식중독일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저는 대충 옷을 챙겨 입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영어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고 제가 배운 중국어로 설명을 하려 했지만 중국의 성조가 틀렸는지 도통 이해를 못했거든요. 한참을 기사와 씨름한 다음 겨우 병원에 도착했지만 의사와의 소통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제 증상을 설명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의사는 심한 식중독 증상이라고 진단하는 듯 했어요. 아무래도 제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어제 저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링거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 호텔로 돌아와 누워 있었어요. 원래라면 오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몸이 안 좋아 여행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지원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고 지원이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같이 있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중국이라 그러질 못한다며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을 다녀왔는데도 증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했는데 도저히 밖에서 밥을 사 먹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렇게 저는 호텔방에 누워있으면서 이 여행이 과연 잘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중국에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고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뿐더러 몸이 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의 예약을 앞당겼어요. 여전히 배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중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삼국지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다던 계획이 물거품된 것에 대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비위생적인 음식점과 화장실을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컸어요. 만약 중국에서 다 낫는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그런 음식점과 화장실을 계속 마주할 텐데 그대로 여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행 비행기는 한국 국적기로 승무원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버드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학생들을 처음 봤을 땐 서로 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학생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세 나라 중 압도적으로 키가 크고 비율이 좋은 나라는 한국인들이었어요. 제 친구 지원이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은 다들 그렇더라고요. 대화하는 걸 봐도 한국어는 조용조용하고 기품이 있어 우아한 언어라 느껴졌죠. 그리고 가장 트렌드에 맞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는 것도
한국인이었습니다. 평소 학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제가 몸이 불편해 보였는지 한국 승무원이 다가와 제 상태를 물었습니다. 저는 식중독인 것 같은데 약을 먹고 있고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자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저는 승객의 상태를 체크하는구나 싶어 세심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승무원이 돌아와 건넨 물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며 비행 내내 최대한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얘기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비건 손님을 위한 중 메뉴가 기내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식사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고 미리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아프고 나서 한참 뭘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그 얘기가 반가우면서도 또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기내식이니 큰 무리는 없겠다 싶었고 승무원께서 챙겨준 죽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도 한국 승무원들은 주기적으로 제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승무원들의 따뜻한 배려에 정말 편하게 올 수 있었어요. 드디어 중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려 몸을 일으키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공항 의료팀이 신속하게 출동해 저를 응급 처치하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어요. 제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해줬던 거죠. 제가 의식을 찾고 일어나자마자 담당 의사가 다가왔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굉장히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거든요. 중국에서 느낀 답답함은 한국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의사는 제게 심각한 장염과 탈수 증세가 있다고 했고 즉시 링거를 놓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비슷한 처방이었지만 한국 의사의 전문성과 꼼꼼한 설명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제야 저는 지원이가 기다리고 있겠다는 생각에 급히 휴대전화를 들어 지원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지원이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병원으로 오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나오지 않자 걱정되어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은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올 수 있었다고요. 지원이는 저를 보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안아주었고 저는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다며 웃었어요. 이틀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지만 한국에서 처치를 받고 중국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몸 상태의 한국 의료진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이는 제게 필요한 것들을 근처에서 사다 주고는 다음날 오겠다고 하며 병실을 떠났고 할 일이 없는 저는 병실에 있는 TV 채널을 위아래로 돌려보았어요. 제 병실은 외국인 환자 전용 병실로 TV에서는 영어 자막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채널을 돌리다 한 채널에 손이 멈췄어요. 그 화면에서는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고려와 거란의 전쟁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강감찬의 살수대첩과 서희의 외교 담판이 주 내용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유럽 역사와는 사뭇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한 역사적 인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서희의 외교 전략이었죠. 무력이 아닌 지혜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이 다큐멘터리는 제게 한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사라고 하면 주로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한국의 역사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고 간호사에게 부탁해 캐리어에 있던 노트북을 꺼내달라고 했죠. 저는 학술 논문과 저널을 검색하며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장 밖으로 나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죠. 다음 날 지원이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고려와 거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았고 지원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전까지는 삼국지 얘기만 하던 제가 갑자기 고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좋다고 대답하며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는
한국의 전쟁법에 관심이 생겼다면 남한산성을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꺼냈고 저는 당장 내일 퇴원하자마자 그쪽으로 가자고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지원이는 이제 하나도 안 아프냐고 물었고 저는 그제서야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금세 나아지다니 저 스스로도 놀라웠거든요. 한국 의료진들이 대단한 것 같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원이와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고서는 병실에서 이번엔 조선시대의 전쟁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매료되고 말았죠. 퇴원 후 저는 지원이의 제안으로 남한산성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산성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며 지원이는 한국 산성의 독특한 특징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산성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야. 전시의 주변 백성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지원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의 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그럼 이 넓은 공간이 모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냐고 묻자 지원이는 맞다며 이를 입보라고 한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적의 침입 시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산성으로 피난을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성벽 위를 걸으며 인구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엄청난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선조들의 아이디어가 대단했죠. 그때 지원이가 성벽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구멍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가 머릿속으로 번뜩 떠올랐어요. 설마 했죠. 그러자 지원이는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며 활을 쏘기 위한 구멍이라고 하더라고요. 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저는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한국인들이 총과 칼 그리고 활처럼 무기를 쓰는 영역에서는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런 전투민족의 DNA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탄스러웠습니다. 지원이는 한국의 활 사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설명해 주었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100대 1의 교환비를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그 뜻은 아군 1명이 죽을 때 적군 100명을 죽이는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전략이었죠. 저는 그런 목표가 가능한 건가 싶어 선뜻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조들은 도대체 활을 얼마나 잘 쓰나 싶어 우러러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비록 과거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듣고 또 한 번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원이는 한국 사람들에겐 이런 민족의 뛰어난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죠. 그 증거로 제시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이는 1992년 LA 흑인 폭동 때 일어난 루프탑 코리안 사건을 아냐고 제게 물었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흑인 폭동으로부터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한인들이 옥상에서 총으로 대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현대판 산성 전략으로 높은 곳에서 방어하는 한국인들의 전략적 사고는 이미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영토도 인구도 적은데 어떻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았냐고 말이죠. 아무리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의 대답을 듣고 오히려 무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결정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살아남은 이유는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평소엔 개인주의적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준다고 했죠. 저는 지원이의 말을 듣고 바로 떠오르는 예가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인만큼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킨 나라는 또 없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게 기억났거든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인들의 어마어마한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전쟁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민족의 지혜가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잠재력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남한산성 탐방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지원이가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저는 지원이가 저를 위해 준비해준 시간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겪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지원이는 한국에 온 김에 꼭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시간을 마련했다며
김할아버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9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옛 사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6살 때 한국 전쟁을 겪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쟁으로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피난을 가야 했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감동받은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전쟁 중에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난 중에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교육의 불씨를 이어갔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데에는 그런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제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어요. 그렇게 지원이 덕분에 한국 역사에 대해 깊이 심취할 수 있었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 수업에는 유럽의 역사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저는 한국에서 느낀 강렬한 자극을 학생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와 관련된 주제를 첫 강의로 설정했어요.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울림을 주는 강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느껴졌어요. 저는 강의 시작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중국이 한국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얘기할 거라고 말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유럽 역사를 배우러 왔는데 무슨 소리지? 라는 어정쩡한 반응과 동시에 교실 뒤쪽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계획대로 강의를 진행했어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학생들도 차차 강의에 집중하는 듯 보였고 한국 전쟁사에 대한 얘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일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배운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모르고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제 말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듯한 후라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이라며 중국의 병력과 자원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효율적인 전략을 활용해 방어 전략과 궁수를 활용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후라는 그렇게 한국의 전쟁법이 뛰어났다면 고구려와 백제는 왜 멸망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그건 중국의 도움을 받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냐며 결국 중국의 힘을 이용한 거라고 했죠. 저는 후란의 예리한 질문에 웃음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답하기보단 다른 누군가와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어 혹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면 대답해 볼까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교수님 강의가 좋다고 해서 청강을 하고 있는 미디어학과 박희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희수는 국가의 멸망은 단순히 전쟁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며 정치나 사회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은 정치 사회적 요인이 컸고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고구려가 오랫동안 중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이런 전략적인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추후에 독자적인 지위로서의 한반도 통일을 이뤄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자기 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희수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러자 후라는 중국이 한국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일 뿐이었다며 중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후란의 거만한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는 고요해졌어요. 그러자 희수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너그러운 자세까지 보였죠. 저는 이미 거기서 토론의 승자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후란은 더욱 당황한 듯 중국 인구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한국이 어디 비빌 수나 있겠냐며 마음만 먹으면 5분 안에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희수는 교수님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 얘기만 하자면 강감찬의 귀주대첩 당시
10만 대군을 끌고 거란군이 작정하고 침략하려 왔는데도 고작 수천 명만 살아 돌아가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때 강감찬 장군의 기막힌 전략으로 12,000명의 고려 군사들과 상류의 강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만 셀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학생들은 희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작 몇천 명만 살아 돌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에 놀라워했어요. 오히려 후란 덕에 인구수보단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체감한 것 같았죠. 후란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는지 중국어로 한두 마디 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희수 학생처럼 한국인들은 강한 민족 의식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이 살아남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인들이 단결되는 모습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게 강의가 마무리되었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 짓자마자 저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희수 쪽으로 다가가 귀주대첩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강의를 정말 잘 준비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후란이 제게 교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얘기했죠. 중국어까지 배우셔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실망이라고 하곤 획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저는 저런 자세의 학생이 어떻게 하버드까지 왔는지 의아했고 희수에겐 언제든지 청강해도 좋다고 따로 조교에게 얘기해 두었죠. 하버드에도 희수 같은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메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리디아 교수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여행을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중국은 정말 저런 모습인지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